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군 최고 위층의 입에서 현재 중국군의 능력으로 대만 통일은 역부족이다라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이같이 실토한 인물은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입니다. 3월 11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양회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와 국정자문회의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 군부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군의 가짜 전투력 페이크 컴백 케이퍼빌러티즈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해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군 최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필적하는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자랑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을 맡고 있고 그 아래에 장유샤, 허웨이둥 부주석이 있습니다. 시 주석도 전인대 기간에 인민해방군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질적 수준의 전투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도 중국군 장비와 훈련 수준이 수건인 대만 통일을 이뤄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허웨이둥 부주석의 발언은 미디어에 공개한 회의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가짜 전투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기장비 문제와 전투훈련 등 두 측면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중국군 장비 부실 문제는 이미 올해 초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블룸버그는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서부 사막지대에 배치된 미사일 액체 연료통이 연료가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었고 핵미사일 지하 경납고는 발사용 덮개가 고장나 있었다고 보도해 중국군의 치부가 전 세계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군의 부실한 장비 운영의 원인으로는 군대 내에 부패 꼽히고 있습니다. 값비싼 액체 연료 등을 외부에 팔아 제 주머니를 채우는 지휘관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한 표준 성능에 못 미치는 무기 장비를 사들이면서 간부들이 뒷돈을 받기도 한다는 건데요. 중국군은 이미 작년부터 리상푸 국방장관,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 우엔성 중국항천과기그룹 회장 등 군 고위층과 국유 방위산업체 고위 인사 등 20여 명을 숙청했습니다. 중국 공군 장교 출신 장비 전문가 푸첸사오는 중국군 서열 3위 허웨이둥의 언급은 결함이 있는 무기 구매가 군 전투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 표준에 미달하고 수치가 조작된 무기 장비가 들어온다면 중국군 전체의 역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고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의 제임스 차 박사도 중국군 서열 3위의 공개적인 언급은 최근 드러난 구매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가 중국군의 군사 하드웨어와 전장 전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 각군 고위 인사들은 이번 양회에서 중국군 무기 개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해군 정치위원인 위안화즈 상장은 네 번째 항모는 핵 추진 항모가 되느냐는 질문에 항모 제조에서 기술적 난관은 없다.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왕웨이 공군 부사령관도 H-20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대해 자랑하고 흥분할 만한 차세대 폭격기이다. 곧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장비 구매 과정이 이렇게 허술한데 이런 장담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짜 전투력의 또 한 가지 측면은 군사훈련입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훈련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군사훈련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홍콩 매체들은 수준에 미달하는 가짜 훈련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군 기관지도 수년 전 야간 훈련을 일몰 시점에 하는 것 등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군의 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은 실전 수요에 따라 이루어져야지 보여주기식 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허웨이둥 부주석이 전 세계의 눈이 쏠리는 양회 기간에 그것도 중국군의 전투력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배경을 두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군이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투로 말해 대만 침공에 대한 외부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의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만 무력 통일에 대한 중국의 고심이 더 깊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된 건 쉽게 무너질 것으로 본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강인하게 버텨낸 측면도 있지만 개전 초기 러시아군 내의 부패가 드러났고 이게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대만의 저항은 물론 일본의 지원을 받는 막강한 미군 전력까지 감당해야 하는 만큼 중국군이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중국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가짜 전투력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로켓군 수뇌부에 대한 숙청으로 피해 숙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대상을 무기 조달 분야로 옮겨 군부 내 반부패 사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기미는 이미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에서 캐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부패 사정이 군부를 덮친 데 이어 군수물자 조달업체의 면허 취소를 계기로 기밀 유출 문제로도 조사 숙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과학연구구매국은 공고를 통해 중국 국동 국제입찰유한회사의 입찰대리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국동 국제입찰유한회사가 전략지원부대 산하모기관의 입찰대리 임무를 맡았을 당시 위챗과 이메일 등을 통해 구매 공고 자료를 대량 전송했고 비밀 취급 허가가 되지 않은 컴퓨터에 비밀 문건을 다수 저장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중앙군사위는 이 업체가 비밀 관리에서도 통제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며 기밀 유출 관련 숨겨진 리스크가 심각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 24개 성급 지방정부의 지사 29곳을 두고 있고 수년 동안 중국 10대 군수산업 기밀 사업 입찰대리 기업에 이름을 올려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에서 보안이 너무 허술해 기밀 유출이 공공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부패 등의 의혹 속에 작년 실각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은 2016에서 2017년 전략지원부대 부사령원 겸 참모장을 맡은 두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으로 영전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중국 극동 국제입찰유한회사가 적발된 계기 역시 전략지원부대 입찰대리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장성뿐만 아니라 일부 군수 계통 인물도 낙마했고 지금 이렇게 장비 입찰대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중국 당국이 이 분야를 맡고 있었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숙청도 이미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일각에선 지난달 비밀의 범위를 넓히면서 당국의 재량권을 키운 국가비밀보호법이 도입되는 등 최근 중국이 안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문제를 고리로 한군부 사정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군 내부의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 방산 기업들은 해외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있었는데 이곳에 당당하게 K방산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참가한 훈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신 무기들도 한자리에 모였고 그 가운데는 폴란드가 수입한 우리의 전차와 자주포도 있습니다. 호송 장갑차를 따라 전차 부대가 산림지대를 통과합니다. 이 전차들은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이나 독일제가 아닌 한국제 K2 흑표입니다. K2 흑표로만 구성된 폴란드 육군 전차 부대가 전선으로 기동하는 훈련입니다. 폴란드 육군 K2 전차 부대가 첫 선을 보인 이 훈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기획한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024 냉전 이후 유럽에서 열린 최대 다국적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주요 훈련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이고 현재까지 폴란드에 납품된 K24대 가운데 12대가 폴란드 기갑 전력으로 참가했습니다. 폴란드 육군 포병의 주력으로 자리 잡은 한국제 자주포 K9 썬더도 전력화 절차를 끝낸 일부가 이번 훈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K방산의 대표주자 K2와 K9이 유럽의 사상 최대 훈련에 나란히 데뷔한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훈련 영상을 각각 별도 제작해 공개하는 등 한국제 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주목하는 초대형 다국적 훈련에서 한국제 무기의 활약은 K방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조선소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행렬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엄청난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중국 조선소가 붕어빵 찍어내듯 배를 건조하는가 봅니다. 이곳에서 건조되는 선박들 중 단연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제남입니다. 2022년 6월 17일은 중국 해군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중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항공모함 푸제남 진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하자 이날 세계 이목이 상하이 장난조선소에 쏠렸습니다. 중국군은 장기적으로 오는 2035년까지 항모 6척을 확보해 미 항모가 대만 해협 1,000km까지 전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해군력 건설을 목표로 항모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푸제남 진수식으로 서방 국가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푸제남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푸제남은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아칭 제독이 1982년 인민의 방군 해군사령원에 취임해 항모의 필요성을 역설한 지 40년 만에 이룬 중국의 독자 설계 항공모함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 이외의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슈퍼캐리어 즉 배수량 7만 티 이상 대형 항모이자 스키점프 대식이 아니라 사출기 이함 방식의 항모였기에 남이 쓰다가 버린 구식 항모를 가져다가 분해해서 공부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이 이런 수준의 항모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푸제남의 배수량은 8만여 티에 달하고 무엇보다 기존 중국 항모가 채택한 스키점프 대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니라 전자기 캐터펄트 즉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식을 채택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손에 넣은 것은 1985년 호주 해군의 퇴역 항모 멜버른을 구입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중국이 구입한 항모는 구식기술이 적용된 모델이었습니다. 멜버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물이었고 키예프와 민스크는 1960년대 기술로 만든 즉 정식 항모 AIRCRAFT 캐리어가 아닌 항공 중순양함이라는 독특한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구입한 항모를 모두 해체해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이후 해상박물관 등으로 사용하는 데 그쳤는데요. 중국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 류아칭 제독이 중국 공산당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면서 외국에서 항모를 직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항모를 들여와도 이를 개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도움을 받아 개수하더라도 항모에서 운용할 함재기나 호위용 중대형 전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998년이 되어서야 중국이 손에 넣은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남부조선소에 공정률 68% 상태로 방치된 발야그 VARYAG였습니다. 중국은 당시 발야그를 약 260억 8,8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발야그를 10년에 걸쳐 연구 개조해 취역한 것이 바로 중국 첫 번째 항모 랴오닝이었습니다. 이듬해 랴오닝을 확대 개량한 산둥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완성작은 아니었습니다. 실전용 항모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반면 미국 항모는 CATOBAR 카토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항공 랜딩 기어를 사출기에 끼우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 마치 새총 쏘듯 날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엔진을 최대 추력으로 가동한 항공기는 사출기가 가한 90메가줄MJ 안팎의 에너지를 받아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엔진과 사출기가 함께 엄청난 힘을 가하는 덕에 100M도 안 되는 짧은 활주거리에서도 무장과 연료로 넉넉히 싣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 랴오닝함이 채택했던 STOBAR 방식은 보조 장비가 없기에 항공기 스스로 이 함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체 중량을 줄여야 하므로 CATOBAR 방식보다 항공기의 연료 무장 탑재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랴오닝함이나 산둥함에서 자체 중량 17.5톤, 최대 이륙 중량 32.5톤인 제25 전투기를 띄우려면 25노트 46.3km/시 역풍이 불어 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항모가 맞바람을 받으며 전속력으로 달려야 이 함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는데 문제는 제25의 엔진 추력 부족으로 충분한 연료 무장을 실은 채로는 이 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산둥과 랴오닝의 추락 및 훈련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공개한 어떤 영상이나 사진에서도 제25 전투기가 카탈로그 데이터상 최대 무장 능력인 8톤급 무장을 장착하고 이착함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25가 날개를 접고 항모에 주기된 채 공대공 공대함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있긴 하지만 이착함할 땐 가벼운 공대공 미사일 2에서 4발 정도만 장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STOBAR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를 갈며 미국 항모와 같은 CATOBAR 카토바 방식으로 건조한 항모가 바로 푸젠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젠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출 방식을 위한 동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푸젠함은 사출기는 미국 니미츠급에 탑재된 증기식이 아니라 최신 제럴드 R. 포드급에 적용된 전자기식 EMALS였습니다. 고압 증기를 사용하는 증기식 사출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큰 반면 EMALS는 단순한 구조에 힘도 좋아 증기식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쏘아 올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항모 설계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채택한 EMALS는 장점이 많은 사출 장비지만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EMALS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에 도입하면서 기존 A4W 원자로를 신형 A1B로 교체했습니다. EMALS 방식이 전기를 정말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A4W는 열출력 550MWmW를 발휘하는 대단히 강력한 원자로였음에도 불구하고 A4W로도 EMALS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700mW급 A1B 원자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군의 이런 실정을 지켜보고도 푸젠함의 건조시 같은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초유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EMALS 방식은 가뜩이나 발사 신뢰도와 안정성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걸 만들었다면 과연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중국 관영 매체 CCTV에 따르면 푸젠함은 보일러 8개를 가동해 증기터빈 4개를 운용하고 여기서 164mW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전력으로 85,000톤급 항모의 추진축을 돌리고 EMALS와 레이더 등 각종 전자장비의 소요를 모두 충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푸젠함 급 항모의 동력이 불과 164mW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푸젠함보다 작은 42,500톤급 샤를드고람이 211mW, 7600톤급 퀸 엘리자베스함이 192mW, 3만티급 카보르함이 166mW 수준의 동력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푸젠함 같은 항모의 동력이 164mW에 불과한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푸젠함이 덩치만 크고 외관만 화려하지 사출 동력이 부족해 충분한 연료와 무장을 실은 항공기로 띄우기 어렵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처럼 부족한 스펙의 항모를 급히 진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 해군에 맞설 슈퍼캐리어가 절실한 중국 지도부가 무리한 성능과 납기 일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압박해야 하니 일단 만들어보자 라는 전략인 것이죠.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조차도 푸젠함 개발에 관여한 한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산둥함과 푸젠함 진수 사이 기간이 5년에 불과했다. 5년 만에 추진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기술면에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기술력의 한계를 넘는 스펙을 요구해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제 기능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푸젠함은 실제 EMALS 방식으로 개발되어 얼마 전 사출 테스트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모함 갑판에서 사출 시험 차량을 EMALS 캐터펄트에 올린 후 물보라를 일으킨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과거 미 제너럴 포드에서도 비슷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어코 EMALS를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푸젠함의 사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잠잠할까요? 원하는 성능을 얻어냈다면 분명 대서특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 성능 테스트 장면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푸둥 국제공항에서 운동 중인 여객기의 승객들이 창문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을 종합했을 때 중국은 사출 테스트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테스트 결과는 은폐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하게 테스트 장면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사용도 원자력 추진 대신 푸젠함과 같은 동력 계통을 채택한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동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중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이 경쟁하지만
여기에 중국은 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체코, 폴란드마저 중국 원전을 회피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비밀이 많고 내부 공개를 꺼리고 투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중국 원전에서 분명 여러 가지 고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철저히 은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전과 같은 사소한 고장이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되고 원한 이는 조사에 착수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과연 은폐에 은폐를 거쳐 만들어진 중국의 자존심 푸재남이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 항공모함에서 헬기만 띄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K239 천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놀라운 첫 실전을 치르면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중동 국가들이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연말이다 보니 추가 주문 소식은 뜸했고 무엇보다 기대했던 폴란드에서의 추가 계약 소식이 쉽사리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15일 폴란드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정권교체가 진행된 것이 가장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정권을 잡은 폴란드 야권연합이 친유럽연합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이 맺은 방산 계약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까지 해 폴란드와의 추가 계약을 기대했던 한국으로서는 불안해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방산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불러모은 것이 바로 폴란드의 한국 무기 대량 구매였기 때문에 추가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이러다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4위라는 대한민국의 원대한 목표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잠재운 것은 역시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하며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에 한국이 수출한 다연장 로켓 천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자국산 옐츠 전술 트럭에 천무 발사대를 결합한 호마르케이가 설원에 배치된 모습을 공개한 것입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최전방 부대인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에 다연장 로켓 천무를 결합한 호마르케이를 배치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에서 구매한 방산 무기를 폴란드가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난 4일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로 수출하는 3조 4,475억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체 매출액의 52.7%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월에 K9 212문, 11월에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1차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이번 계약은 K9의 남은 계약 물량 460문 중 일부인 152문을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7월 기본 계약 따른 2차 실행 계약으로서 무엇보다 폴란드가 정권교체 이후에도 한국과의 추가 계약 약속을 실행에 옮길 정도로 한국 방산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 및 자주포용 155탄약과 K9의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 군수 지원 패키지 ILS를 공급하고 K9 유지 부품의 현지 생산에도 협력하기로 해 폴란드가 명실상부하게 한국 방산의 유럽 거점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모든 계약을 매듭지을 계획이었으나 수출입은행이 특정 구매국에 정책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차면서 계약 협상이 지연되어 왔는데요. 이번 계약은 지난달 국내 5대 시중은행이 국내 방산업계에 공동대출을 통한 금융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에서 구매한 K 흑표를 주축으로 하는 신규 부대가 창설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8기계화 사단을 창설하면서 K2전차 전진 배치한 데 이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인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타르타예보 제1보병사단 예하에 K2 전차 대대를 창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시스템이 K2 전차 180대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희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574억 원입니다.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는 현재 국내에 전력화된 전차와 동일한 사양으로 긴급 공급하는 1차 사업과 폴란드가 원하는 사양으로 개량 공급하는 2차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진행된 수출 계약건은 1차 사업에 해당합니다. 전차의 두뇌로 불리는 사격 통제 시스템은 사격 통제 컴퓨터 포수 및 전차장 조준경 열상 잔망경 레이저 경고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격 통제 컴퓨터는 포탑 내부의 주변 장치들과 연동해 포탑과 조준경을 제어하고 탄도 계산과 자동 추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한국과 폴란드가 추진해온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지만 한국과 방산 협력을 추진해온 폴란드 국방장관은 무력을 동반한 주장만이 푸틴을 설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무기 공급 계약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만들기 위해 정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군비 확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시 폴란드로의 방산 무기 수출이 활기를 띠게 된 가운데 방산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혹한에도 강한 면모를 보이는 천물을 탑재한 호마르 K가 설원에 배치된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K239 천무에 대해 안 그래도 관심이 많은 노르웨이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 전문가들은 노르웨이는 늦어도 내년 초 장거리 다연장 로켓에 대한 구매 제한 입찰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노르웨이 최대 방산 기업인 콩스버그가 천무에 자국산 NSM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NSM은 아음속의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통상적으로 다연장 로켓은 해상 사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필리핀 실탄 사격 훈련장에서 하이마스가 해상 사격 표적을 향해 발사한 6발의 로켓이 모두 빗나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천무는 주로 해상에서 사격 연습을 해왔습니다. 국내에 천무와 같은 다연장 로켓을 시험해볼 사격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해상 사격에서 연습을 해온 천무는 노르웨이에게는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맞댄 지상 국경이 기껏해야 200km도 안 되지만 해안선의 길이는 이보다 몇 배나 길기 때문에 사실상 전차보다 너무나 긴 해안선을 방어해줄 강력한 화력, 즉 다연장 로켓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방산 무기를 예정대로 구매하기로 한 것은 노르웨이에게도 적지 않은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의 추가 계약을 기다리면서 한화는 K9 자주포로 중동 특수 또한 노리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연말에는 이집트를, 내년 초에는 사우디의 방산 전시회에 진출해 중동 시장을 정조준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300이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개설해 K9 자주포 및 K10 탄약 운반차 등으로 구성된 자주포 패키지와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IFV인 레드백, 그리고 전술형 유도탄 천검, 다련장 로켓 천무 등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탄약포탄 수요가 증가를 고려해 155포탄 모듈화 장약도 전시했는데요. 특히 이집트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경전투기 FA-50 수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사우디도 대공 방어체계 등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방산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되며 세계적인 무기 수입국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7월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과제 보고서를 펴내면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국내 방산 기업들이 진출해야 할 신시장으로 이집트를 꼽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로 나토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포탄의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해 유럽 시장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통 모양으로 모듈화된 추진 장약인 MCS는 탄두 뒤에 장전돼 탄두를 정해진 사거리에 맞추어 포심 밖으로 날려보내는 핵심 탄약 구성품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NATO 표준 155포탄에 적용되는 장약을 처음으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영국의 글로벌 톱티어 방산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로 수요가 급증하는 155포탄의 장약 공급을 계기로 자유진영 우방국인 영국과 방산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화는 유럽의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해 NATO 회원국을 중심으로 155포탄의 모듈화 장약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해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NATO의 사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장약 개발에 나서 올해 초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하나가 수출하는 수출형 MCS는 자동장전 포탑을 탑재하는 자주포의 자동공급 기계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외부 탄피의 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하나는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중인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 모벌 파이어즈 플랫폼 MFP에 하나가 밀고 있는 K9A가 선정되면 MCS도 동시에 공급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도 가능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육군 3포 병여단 육군 38군단 통합 이후 최초로 적 화력 도발 경멸을 위한 장사거리 포탄 사격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훈련은 강원도 영통영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3포 병여단 예하 2개 포병대대는 K9 자주포 12문을 102기가벼단 예하 1개 포병대대는 K55A1 자주포 8문을 운용하며 총 140여 발의 포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포탄 사격 훈련에서 가장 시선을 끈 것은 최대 사거리 40km에 달하는 장사거리 포탄으로 주둔지에서 27km 떨어진 표적지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K9 자주포의 위력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사거리에서도 충분히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해병대가 K9 자주포를 해안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지 사격 테스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K9 자주포만으로도 바다에 있는 함정을 명중시키면서 해안에서도 훌륭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 하나 디펜스는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해 세계 방산업계에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이 아프리카 국가에 국산 자주포를 사상 처음으로 수출하는 쾌거였으며 계약 금액 2조 원은 자주포 해외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 디펜스는 이집트에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등을 공급하는 K9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한국산 자주포와 탄약 운반 장갑차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완제품 초도 물량은 2024년 하반기까지 납품될 예정이며 이후 잔여 물량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한번 자주포와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 지휘 장갑차까지 판매하면 장비 운용 교육 및 부대, 야전, 창정비 등의 후속 군수 지원도 이뤄지기 때문에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이 계약은 한국과 이집트의 방산 협력, 그 초석이 되었고 특히 해군용 K9 자주포가 최초로 수출되는 사례여서 K9의 전천후 운용 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해상으로부터 접근하는 적에 대한 방어가 국가 방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집트 해군은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 방어용 화력 체계로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K9 자주포는 이집트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은 말 그대로 10년에 걸친 인내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2017년에 있었던 시험평가에서 K9 자주포로 해안으로 접근하는 표적함을 명중시켰고 이것이 이집트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K9 자주포는 해상 표적함을 한치의 오차 없이 명중시켰습니다. 자주포는 직사화기나 유도무기가 아닙니다. 포탄을 하늘로 쏘아 올려 장애물 뒤에 숨은 적을 타격하는 곡사화기입니다. 게다가 K9은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장거리 무기입니다. 이런 곡사화기로 망망대해를 통해 해안으로 접근하는 가상적 함정을 명중시키는 장면은 이집트군 관계자들에게 화살로 솔방울을 명중시키는 수준의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K9 자주포뿐 아니라 단짝격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 지휘 장갑차까지 함께 수출돼 그 의미를 더했는데 K10은 세계 최초 탄약 재보급 자동화 장치로서 탄약 보급 속도를 높여줍니다. K11 사격 지휘 장갑차는 이집트군의 작전 요구 성능 구현을 위해 K10 차제 내부에 포병 사격 지휘 체계와 각종 정찰 탐지 및 통신 장비 기능을 탑재한 차량으로
K9 자주포가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이집트 맞춤형 모델입니다. 실제로 K9는 이집트의 방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도 모하메드 살라헬딘 무스타파 이집트 군수생산부 장관이 K9 생산기지인 이집트 국영 무기 제조시설 팩토리 200을 찾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주문했습니다. 팩토리 200은 이집트의 무기 기술을 집결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에밀 A1 에이브럼스 탱크와 군용 차량이 조립되고 있으며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이집트가 K9 자주포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집트 방산기술 국산화 핵심 거점인데요. 하나는 이집트의 무기 제조시설 팩토리 200에서 자주포 생산을 하는 동시에 나아가 아랍과 아프리카 등의 또 다른 방산 무기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아흐메드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은 K9 획득을 원하는 많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미 양자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K9 자주포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예한 포격전이 진행되자 포격 후 빠르게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자주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인공위성 및 드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해 포격을 퍼붓고 있고 또 대포 병레이더가 대거 배치되면서 상대편의 대응 사격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포격을 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국 자주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인데요. 따라서 미국산 다연장 로켓 발사대인 고속 기동포 병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전장에 핵심 무기로 떠오른 데 이어 자주포의 공급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의 M109 자주포를 시작으로 독일의 PGH 판저 하우비처 2000,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폴란드의 AHS 크라프 등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돼 쓰이고 있는데요. 이 중 폴란드의 AHS 크라프는 한국산 자주포 K9의 차체에 AS90의 포탑을 얹은 혼종으로 유명합니다. 방위산업계는 고화력 중무기 지원을 주저하던 서방 각국이 잇따라 자국산 무기 공급에 나선 것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의미가 가장 크지만 그 이면에는 다시 돌아온 군비 경쟁의 시대에 자국산 무기의 성능을 보여주려는 욕심도 섞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전 기록만큼 무기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 자국 무기를 선보이기 위해 앞다퉈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K9의 인기가 고무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K9 자주포를 판매하면서 각종 탄약 등 화력 탄약 무기 역시 함께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약은 단가가 주력 수출 품목 대비 워낙 낮아서 상대적으로 잘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9같이 본 제품이 품질을 인정받아 스테디셀러가 되어 탄약 수주를 꾸준히 이어간다면 엄청난 수익이 쌓입니다. 한 번에 터지는 대박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쌓이는 일종의 연금복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방산 수출 실적이 35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을 계속 달성했던 지난 2013에서 2015년 3년간 누적 수출액 중 탄약 총포 분야의 평균 수출 금액 비중이 41.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출 성과를 창출해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K9 자주포 등 주장비의 수출 증가에 따라 155포탄 등 탄약 분야 수출 수요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탄약 분야의 대표적인 방산 업체인 풍산은 각각 K2 전차,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물량과 관련해 현대로템과 2,934억 원 규모, 한화와 1,647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우리 군은 화력 및 탄약 분야의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국산화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2021년 발표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순위를 기준으로 화포체계 분야는 세계 4위권 탄약체계 분야는 세계 8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순위가 세계 9위권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9%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력 탄약 분야의 기술 역량이 타 분야 대비 더욱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살펴보면 자주포 등 화력 분야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고 지속해서 전투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의 탄약을 비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방산 수출 경쟁력은 제품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업체의 경쟁력과 부가 서비스 경쟁력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도 많이 팔려야 부품값이 내려가고 유지보수가 편리해져 경쟁력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K고 자주포는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2,000대 이상의 물량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장비 신뢰성과 군수 지원의 용이성 등은 충분히 검증됐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방산은 글로벌 자주포 시장 1위에 오른 K고의 인기를 힘입어 폴란드를 넘어 유럽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K고 자주포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차세대 자주포 개발도 구상 중입니다. 사거리를 70에서 100km까지, 분당 발사 속도를 10발까지 늘리는 한편 첨단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하나는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 등과 팀 썬더를 구성해 영국 자주포 획득 사업에도 K고-A 모델을 기반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미국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도 자동화 포탑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미래형 방산 분야를 빠르게 선점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